활동지 꾸러미 속의 역사 복습 학습지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위에 학교 학년반 이름 써주시고요.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중에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까지 5학년 때 여러분들이 다뤘던 역사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5학 2학기 역사 시작 단원에서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나라의 등장과 발전이라고 해서 그 전에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겠지만, 나라의 등장과 발전은 첫 번째로 한반도에서 최초의 나라로 인정받는 국가는 무엇이죠?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상의 당군난검은 환웅과 웅녀의 아들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당군난검은 실제로 이 팔족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라를 엄격하게 이제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학습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많이 좀 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 내에서 이제 삼국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삼국시대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첫 번째 삼국시대와 두 번째 삼국시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개의 국이 삼국시대를 이뤘습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바로 고주몽이 되겠고요. 백제의 시조는 백제 원조가 되겠고요. 신라는 안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박역거세가 시조가 되겠습니다. 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성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어디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그렇죠,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에는 이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나라와 문화유산을 알맞게 좀 이어보면, 고구려는 그렇죠, 무용총이라고 해서 무용총 수렵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지 지형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가다 보니까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사냥을 하고 이런 기백이 넘치는 그런 것이 고구려의 문화 특징이었죠. 그에 비해서 백제는 그렇습니다. 금이나 그다음에 어떤 금속 재료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화려한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실제로 무령왕릉에서 나왔던 금제 장식과 금도 대학로가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는 다 알겠죠. 첨성대라고 해서 천문 기술이 많이 발달했었다라는 것을 첨성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세 개의 삼국 시대 중에서 첫 번째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바로 그렇죠,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가 실제로 삼국 통일에 성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라는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했는데, 이제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제 통일 신라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후고구려의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만들었고, 그리고 견훤이라고 하는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세 개의 국가를 이뤄서 뒤에 또 한 번의 삼국시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후삼국시대가 되겠고, 이 후삼국시대를 통일한 것은 삼국시대와는 다르게 신라가 아니라 그렇죠,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실제로 918년부터 1392년까지 이어진 국가가 되겠고요. 시조는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고려는 크게 두 가지 위기를 겪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잘 넘겼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잘 넘기지 못했던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란 훗날 요나라죠. 요나라의 침입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외교관 서희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소손영과의 어떤 담판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담판을 지어서 실제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강동 6주까지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몽골 훗날 원나라였죠. 향한 항쟁에서 실제로 패배하게 되죠. 삼별초라고 하는 조직이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결국 고려는 함락을 당했고요. 이후 80여 년간, 무려 80여 년간 원으로부터 간섭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불교 국가인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제작을 하게 되죠. 고려의 문화를 살펴보면 고려는 맑은 청색과 상강기법 등으로 유명한 고려시대의 독자적인 자기죠. 고려 청자로 유명했고요. 부처님 말씀을 담은 목판인 팔만대장경도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고려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전에 사용되는 목판으로 나무로 만든 활자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튼튼하고 오래갔습니다. 집지라고 합니다. 조선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고려 말 이들의 횡포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고려의 지배계층이었던 권문세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원, 몽골과의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정치 세력인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 말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건정을 물리치고 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 또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새로운 세력들이 손을 잡게 되는 거죠. 문인이었던 신진사대부와 무인이었던 신흥무인 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세력이 실제로 이 고려를 바꾸자는 개혁파와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아예 만들자, 고려를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개혁파와 아예 그냥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개국파로 나뉘게 됩니다. 개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그래도 고려를 계속 유지하자라고 주장했던 포은 정몽주 선생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새 나라를 세우자라고 얘기했던 개국파의 대표 인물은 바로 삼봉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요동 정부를 멈추고 위화도에서 되돌아와 개혁파를 실제로 몰아내버리죠. 그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고요. 결국 그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는 새 나라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됩니다. 이때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 역할이 정말 컸었죠. 다음으로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전 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세종대왕 여러분들 정말 다 아는 왕이죠. 조선의 몇 대 왕입니까? 태정태 세 4대 왕이고요. 애민정신 추처했던 가장 훌륭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분이시죠. 실제로 살펴보면 과학 연구 기관이었던 집현전. 농사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농사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농업 국가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조선이. 백성들을 위한 농사책도 만드셨죠. 그 외에도 각종 방을명품들을 만드셨어요. 생활에 정말 편의를 가져다주는 해시계, 물시계, 자경도, 추구기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요. 달력 또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궁중음악을 실제로 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금 공부할 때 배웠던 율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임, 모황대. 결국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아기를 낳은 노비에게조차 출산휴가를 부여를 했었고요. 천민이었던 장영실을 차별 없이 등용을 했습니다. 실력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알맞은 직업도 찾아주셨고요. 대마도 외부도 정벌을 하셨고 이것을 개척합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하시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업적인 우리 글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훈민정음이죠.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업적을 세우신 왕이셨습니다. 조선시대 신분 구조는 기본적으로 양반, 중인이죠. 서얼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조선이 겪은 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양난이라고 하죠. 양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란, 호란, 양난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신,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없었으면 아마 이때 당시에 우리는 외에 함락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의병장이었던 곽지여 장군, 여러 승려들이죠. 그 다음에 행주 산성의 권율 장군과 백성들 등 많은 사람의 힘으로 임진왜란에 이겨내게 됩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한 40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왜가 아니라 이제 청나라죠. 청나라에서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좀 인조는 왕이었는데 굉장히 무능했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하긴 했지만 패배해서 어디에서 항복을 하죠?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인조가 삼괴 고두례라고 해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북벌론과 아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 하면서 우리의 힘을 길러서 실제로 청을 이겨내자 라고 주장하는 북항론이 함께 제시가 되죠. 조선 후기에도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영조와 정조왕이죠. 조선의 21대 왕이기도 사도세자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고 손자가 되겠죠. 조선의 21대 왕이었는데 영조는 이 붕당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여러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 사이의 갈등을 강력한 왕권의 왕의 강력한 힘으로 실제로 무너뜨리죠. 그리고 무엇을 펼쳤냐면 탕평책을 펼치게 됩니다. 두루둥용을 하겠다,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탕평책을 펼쳤고요. 조선 22대 왕이었던 정조는 백성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세종대왕과 정조왕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죠. 실제로 또 젊은 학자들의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규장각을 설치하고요. 거중기를 이용해서 우선 건축물을 축조했는데 바로 수원 화성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이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실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실학자였던 김정은은 대동 여시도를 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은 거중기를 발명하고 목민심서를 저술하죠. 다음으로 서민 문화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양만뿐만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문화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분홍이 생겨나게 되면서 부유한 농민들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서민 문화도 발전하게 됩니다. 한글과 한문소설이 많이 생겨났고요. 사공자나 풍속화나 달놀이, 판소리 등 이런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 조선 후기에도 외세의 침입은 계속되는데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대표되는데 병인양요는 그렇죠? 병인년에 있었던 서양의 침략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프랑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프랑스가 이 강화도를 침략을 해서 이때 당시에는 정족산성의 양헌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치게 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교 장각에 있던 많은 왕실 중요한 도서들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신미양요는 실제로 이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 광성보의 어지연 장군이 끝까지 저항하여 이들의 세력에 몰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세 침입 사건을 겪은 흥선대원군은 무엇을 세웠죠? 그치, 들어오지 마. 나는 너희들과 교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걸 새겨놓은 적합의를 전국 각지에 세우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갑신정변과 동원농민운동이 되겠는데 갑신정변은 1884년 김옥균이 김옥균 등의 급진교합파들이 일으킨 정변이죠. 정변인데 성공하는 듯 하다가 3일 전화로 끝나버립니다.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죠. 일본의 도움을 얻었다. 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사실들 여러분들이 어학연수 2학기 때 학습했던 기억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한 이유는 고부 군주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횡포였죠. 횡포로 백성들이 실제로 들고 일어났고요. 외세의 침략에도 적극적으로 맞섰던 우금치 전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녹두장군 전봉준 등이 체포되면서 일단락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동학농민운동이 뭐 실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정신이 훗날 의병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대한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고종 외에 실제로 조선을 이름을 바꾸는 거죠. 왜 대한제국으로 탈바꿈시켰을까? 결국에는 뭐 때문이다? 조선을 왕보다 강한 황제의 나라로 알리기 위함이었죠. 정무개혁이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 즉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강제로 박탈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일사늑약입니다. 조약과 늑약의 차이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조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것을 조약이라고 하고, 늑약은 비합법적이고 또 강압적인 체결일 때 일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사늑약으로 이해한 정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일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이 가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군인과 보통 백성, 학생들 혹은 없이 많은 이들이 의병활동에 참여했고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평민이었던 의병자 태백산 호랑이 신돌스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민영환 등은 실제로 자결을 하게 되죠. 자결의 뜻을 알렸고 또 신문에 항의하는 논서를 올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대표적인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침략의 주범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3.1운동인데요.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었죠. 실제 1919년 3월 1일 한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 한 거에서 무엇을 발표했다?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에 독립의 뜻을 알린 운동이 되겠습니다. 약 200만 명 이상이 함께한 큰 운동이었고요. 이관순 열사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일제가 3.1운동 당시에 경기도 제암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암리 주민들을 집단 학살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과 이승만 등 초대 대통령이 백범 김구 선생과 이승만 등이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서 세운 정부였죠. 자, 지도를 보시면 임시정부는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상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죠? 일제의 탄압을 피해 혹은 독립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실제로 자금난에도 돈이 부족했던 거죠. 정부를 운영할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립신문을 발행을 했고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는 등 많은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끌게 돼요.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의사 등은 실제로 의거해서 세계 우리 민족의 뜻을 알리게 됩니다.
무장항해 투쟁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일제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 직접 총칼을 들고 맞선 투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봉오동 전투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그리고 청산리 대첩에 김좌진 장군, 이들이 무장항해 투쟁의 대표적인 큰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광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또 주어졌는데요. 실제로 총칼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노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가 일제가 왜곡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역사가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외에 만해 한용운 선생,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도 독립 의지를 담은 시를 지은 민족 시인이었고요. 독립의 진보가 나라를 통하게 윤동주 시인도 대표적인 시인이 되겠습니다. 무당 이회영 선생은 원주의 형제들과 함께 전 재산을 들여 독립군을 키우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인데,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한민족은 광복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광복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분단의 과정은 여운형 등 민족의 대표들은 광복을 맞자마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이 북이 몇 도? 38도를 기준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도를 기준으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유엔도 개입했으나 뜻이 달랐던 것이죠.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의 어떤 모습에 대한 뜻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열리게 되고요. 같은 해 7월 17일 재헌헌법에서 재헌절로 기념이 되고 있죠. 공포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죠. 그리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6.25 전쟁은 국군은 파란색, 북한군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6.25 전쟁은 명백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었고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침을 하게 됩니다. 1950년 9월 국제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을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침을 통해서 3일 만에 우리는 수도도 내어주고요. 정말 빠르게 남침을 허용을 해서 북한에게 영토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서울까지 남한이 전력을 정비해서 수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양까지 해서 거의 다시 통일을 앞두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전세는 또 역전이 되게 되는 거죠. 1950년 1월 중국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출대하게 되고 일사후퇴와 흥남철수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과정에서 전세는 또 뒤바뀌게 되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휴전선이 기준으로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1953년 7월 21일 휴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휴전선은 고정되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25 전쟁은 조금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죠. 막대한 재산 피해, 국토의 황폐화, 그리고 국군, 북한군, 유엔군의 사상자만 157만여 명에 이르렀고요.
아마 민간인 사상자는 100만여 명이었습니다. 전쟁과 10만여 명이 발생을 했고요. 또 수없이 많은 이산 가족이 발생을 하고 1000만 명에 이르죠. 그리고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되죠. 아픔 속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역사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너지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역사는 흐르고 있고요. 북한 1학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